안내의 일기 다시 4. 안내 프랑크 지음 최지현 옮김 17. 봄 그리고 청춘 1944년 2월 12일 토요일 키티에게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높고 푸르며 달콤한 바람이 불어와 그리고 난 모든 것을 간절히 소망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친구를 보고 싶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울고 싶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거라는 것도 아는데 울 수가 없어. 난 안절부절 못하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닫힌 창문 틈 사이로 숨을 쉬어. 심장이 고동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결국 내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거니? 내 마음속에 봄이 왔어. 그 봄이 깨어나고 있는 게 느껴져. 내 온몸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쓰지만 혼란스러워. 뭘 읽어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밖에는 모르겠어. 안내가 1944년 2월 13일 일요일 키티에게 토요일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 나는 간절히 바랐고 그리고 지금도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어. 무지무지 기뻐. 이 일은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할게. 오늘 아침에 페터가 나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어. 그냥 평범한 눈길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난 페터가 마고토 언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페터를 너무 많이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 내가 페터를 쳐다볼 때마다 페터가 나를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 내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라.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 난 정말 혼자 있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아빠는 내가 보통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챈 것 같지만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 나를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세요. 이게 내가 늘 소리치고 싶은 말이야. 또 모르지. 내가 바라는 대로 나 혼자 남겨질 날이 올지도. 안내가 1944년 2월 14일 월요일 키티에게 일요일 저녁 나와 아빠를 빼고 모두가 독일 거장의 불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라디오에 둘러앉아 있었어. 그런데 디셀 아저씨가 계속해서 다이얼을 만지작거렸어. 그것 때문에 페터가 짜증이 났는데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30분 동안 꾹 참고 있던 페터가 다소 짜증스러운 투로 다이얼을 그만 돌릴 수 없냐고 물었지. 디셀 아저씨는 특유의 거만한 말투로 말했어. 더 잘 나오게 조절하고 있는 거야. 페터는 화를 냈고 반단 아저씨도 페터 편을 들었어. 그래서 디셀 아저씨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끝났어.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페터는 그 일이 마음에 남았나 봐. 내가 다락 책장에서 책을 찾고 있는데 페터가 다가오더니 그 일의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 일이 일어난 걸 몰랐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있었더니 페터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말주변이 없잖아. 말문이 막힐 거라는 걸 미리 알거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얼굴이 빨개져서는 우물거리기만 하다가 적당한 말을 찾지도 못하고 결국 입을 닫아버려. 어제도 그랬었어. 다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시작하자 그만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어. 끔찍하더라. 예전에 나쁜 버릇이 있었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말로 해결하지 않고 주먹이 나가곤 했지. 하지만 그 방법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존경스러워. 넌 말에 대해서는 절대 당황하지 않잖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말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내가 대답했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전혀 다르게 말해. 그리고 너무 많이 오랫동안 이야기해. 그게 뭐가 부럽니? 마지막 말에 웃음이 절로 나왔지만 페터가 자신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도록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웃음을 참고 바닥 쿠션 위에 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페터를 유심히 쳐다봤지. 이 집에 나와 똑같이 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어. 페터는 내가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마음껏 디셀 아저씨 흉을 보았어. 그리고 나도 굉장히 즐거웠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자친구에게서만 느낄 수 있었던 동지의식을 페터에게서 느꼈거든. 안내가. 1944년 2월 16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마고토 언니의 생일이야. 페터가 12시 30분에 선물을 보러 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언니에게는 오늘이 무척 소중한 날이라 오후에는 언니의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어. 그래서 커피를 갖다 준 다음에 감자를 가지러 갔어. 페터의 방을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페터가 계단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있었어. 다락에 문을 닫아야 하는지 내가 물었지. 응, 나올 때 노크해. 그럼 내가 열어줄게. 페터가 말했어.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거의 10분 이상 큰 통에서 가장 작은 감자들을 찾았어. 등이 아프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혼자 문을 열었어. 그런데 페터가 얼른 와서는 내게서 냄비를 받아주는 거야. 한참 찾아봤는데도 작은 감자는 이것뿐이야. 내가 말했어. 큰 통 안에도 봤어? 응, 다 뒤져봤어. 난 계단 아래에 서 있었고 페터는 냄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오, 제법 잘 골랐는데? 그리고 내가 냄비를 받아들자 한마디 덧붙였어. 잘했어. 그러고는 나를 따뜻한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어. 페터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 남이 듣기 좋은 말을 할 줄 모르는 페터는 눈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야. 페터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 페터가 내게 했던 말과 나를 쳐다보던 눈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행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엄마가 감자를 좀 더 가져오라고 했어. 이번엔 저녁 식사용으로 말이야. 난 기꺼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지. 페터 방에 들어가서는 또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페터가 일어서더니 벽과 문 사이에 서서 내 팔을 꼭 붙잡았어. 내가 갈게. 페터가 말했어. 난 정말 그럴 필요가 없고 이번에는 특별히 작은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페터가 내 팔을 놓아주었어. 내려가는데 페터가 와서 뚜껑 문을 열어주고 또 냄비를 받아주었어. 문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물었어. 뭐하고 있었니? 프랑스어. 나는 페터가 연습하는 걸 한번 봐도 되는지 물었어. 그리고 손을 씻고 가서 페터의 맞은편 침대 의자에 앉았어. 페터에게 프랑스어를 조금 설명해 주고 난 뒤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했어. 페터는 나중에 동인도로 가서 농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 집안 이야기와 암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 난 페터에게 분명히 열등감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어. 페터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했어. 자기가 기독교인이었다면 모든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기독교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 세례를 받고 싶은지 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냐고. 이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어. 페터는 언제나 좀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엔 아빠 이야기, 사람들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등 온갖 이야기를 다 했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페터 방을 나온 건 4시 30분이었어. 저녁에도 페터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역시 좋은 시간이었어. 페터 방에 걸려있는 영화배우 사진에 대한 내용이었어. 내가 예전에 페터에게 준 사진인데 최소한 1년 반은 페터의 방에 걸려 있었거든. 페터는 그 사진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고 난 몇 장 더 주겠다고 했어. 하지만 페터는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낫겠어. 매일 봤더니 내 친구가 된 것 같아. 이제 왜 페터가 언제나 무시를 안고 있는지 알 것 같아. 페터는 사랑이 필요한 거야. 참, 페터가 이런 말도 했어. 내 단점을 생각할 때만 빼면 난 두려움이 뭔지 몰라. 그리고 언젠가는 내 단점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거야. 페터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 예를 들면 페터는 자기가 너무 멍청하고 우리는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페터는 프랑스어 공부하는 걸 내가 도와주면 1000번도 더 고마워해. 다음엔 페터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그만 좀 해. 넌 나보다 영어랑 지리를 훨씬 잘하잖아. 안내가. 1944년 2월 18일 금요일
키티에게 이제 위층에 올라갈 때마다 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내 삶에도 이제 목표가 생겼고 나에게도 소망하는 게 생겼어. 그래서 모든 것이 즐겁게 느껴져. 최소한 내 감정의 목표는 항상 그곳에 있고 언니 말고는 경쟁자도 없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는 생각하지 마. 난 사랑에 빠진 게 아니야. 단지 우리 둘 사이에 바람직한 그 무엇, 우리에게 믿음과 우정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제 기회가 있으면 페터에게 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쭈뼛거리던 페터가 아니야.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방을 나올 때까지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 엄마는 내가 페터의 방에 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 그리고 페터가 귀찮을 테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언제나 이야기해. 나도 눈치가 있다는 걸 엄마는 모르는 걸까? 그러면서 내가 페터의 좁아터진 방에 갈 때마다 엄마는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봐. 페터 방에 있다가 내려가면 어디 갔었냐고 묻고 정말 못 견디겠어. 끔찍해. 안내가 1944년 2월 19일 토요일 키티에게 다시 토요일이야. 토요일이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분명해질 거야. 아침은 조용했어. 위층에 올라가서 조금 일을 거들기는 했지만 그와는 지나가는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이야. 2시 30분에 다들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러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담요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래층 사무실에 들어가 책을 읽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어. 그런데 갑자기 뭔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 팔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난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어. 아, 그가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4시쯤 됐을 때 난 다시 위로 올라갔어. 감자를 가지러 가면서 혹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지. 하지만 내가 욕실에서 머리를 다듬는 동안 페터는 보시를 보러 창고로 가버렸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손거울을 손에 쥐고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갔어. 옷을 입은 채 변기에 앉아 있는데 빨간 앞치마에 눈물이 떨어져 어두운 자국이 되는 걸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마음은 어지러워. 아, 이런 식으로는 페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페터는 전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자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몰라. 그냥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난 다시 혼자 견뎌야 해. 우정도 페터도 없이 그리고 곧 희망도 없고 위로가 될 만한 것도 없고 손꼽아 기대할 만한 것도 없어질 거야. 아, 페터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대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페터는 나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지도 몰라. 페터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아, 페터, 내 마음을 보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야. 여전히 눈물이 두 뺨을 흘러내리고 있는데도 작은 희망과 기대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건 또 왜일까? 안내가 1944년 2월 13일 수요일 키티에게 바깥 날씨는 아주 좋고 난 어제 이후로 꽤 기분이 좋아졌어. 거의 매일 아침 나는 다락으로 가고 그곳에서 페터는 내 마음속에서 묵은 공기를 빼내주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푸른 하늘과 나뭇잎이 다 떨어진 밤나무와 밤나무 가지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빗방울들 그리고 바람을 가르며 나는 바다 갈매기와 여러 새들을 바라봐. 페터는 기둥에 머리를 기댄 채 서 있고 나는 앉아 있어.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바라봐. 마법 같은 순간을 깨고 싶지 않아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페터는 장작을 베러 다락으로 올라갔어. 페터는 좋은 아이니까. 페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나도 따라 올라갔어. 15분 정도 페터가 나무를 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 나는 선체로 페터를 보고 있었는데 페터가 힘자랑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 그러다가 창밖으로 암스테르담 전경을 내다보았어. 수많은 지붕들과 지평선 위로 푸른색이 옅게 펼쳐져 있는데 그 경계선을 알 수 없었어.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햇살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한 난 절대 불행할 수 없을 거야. 두렵거나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밖으로 나가 자연 그리고 산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야 하느님의 바람은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연이 인간에게 위안을 줄 거라고 굳게 믿어. 아, 머지않아 이 벅찬 기쁨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지 또 누가 알아? 안내가. 페터에게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 너도 나도 모든 것이 간절하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물질적인 면에서는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 건 정신적인 거야. 나도 너처럼 자유와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 오늘 아침 창가에 앉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난 내면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이야. 창밖을 보면서 자연의 심오함과 신의 존재를 실감했고 그 순간 너무도 행복했어. 이곳에서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 그리고 자연과 건강과 그 외 모든 것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한 누구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부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어. 하지만 행복은 사라지더라도 언젠가는 마음속에서 다시 나타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말이야. 두려움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944년 2월 27일 일요일. 키티에게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페터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잘 때도 내 눈앞에는 페터의 모습이 보이고 꿈에도 페터가 나타나고 눈을 떠도 페터가 나를 보고 있어. 페터와 난 비슷한 부분이 많아. 왜 그런지 말해줄게. 우리에겐 둘 다 엄마다운 엄마가 없어. 페터의 엄마는 깊이가 없고 장난삼아 연애도 하고 아들이 뭘 생각하는지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 섬세함과 모성이 부족해. 또 페터와 난 자신의 마음속 감정과 싸우고 있어. 아직 변덕스럽고 모든 것에 너무 민감한 나이지. 그래서 난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대접받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을 가버려. 그런데 도망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되면 난 내 감정을 숨기고 여기저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지. 그 반대로 페터는 자신을 닫아 잠그고 좀처럼 말도 하지 않아. 조용히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언제 어떻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 간절한 마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안내가. 1944년 2월 28일 월요일 키티에게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밤뿐 아니라 낮에도 거의 항상 그를 보지만 그를 가질 수 없어. 아무것도 보여줘서도 안 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즐거운 채 해야 해. 페터 베셀과 페터 반단이 하나의 페터가 되었어. 사랑스럽고 착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페터. 엄마도 지겹고 아빠는 상냥하지만 그래도 지겹고 마고토 언니는 가장 지겹지. 언니는 내가 항상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기를 기대하거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모두가 나를 좀 내버려 뒀으면 하는 거야. 내가 다락방으로 갔지만 페터는 내게 오지 않았어. 대신 위로 올라가서 나무를 자르고 다듬기 시작했어. 삐걱거리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용기가 뚝뚝 새어나가는 것 같았어. 나는 점점 더 슬퍼졌어. 그때 저 멀리 시계탑에서 몸도 영혼도 순수하게 라는 음악소리가 들려왔지. 내가 감상적이라는 거 알아. 절망적이고 바보 같다는 것도 알아. 아, 도와줘. 안내가. 1944년 3월 1일 수요일 키티에게 내 일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도둑이 들었거든. 이젠 도둑이 지겨워지려고 해. 그들은 이제 여기 콜렌사를 방문하는데 재미가 붙은 것 같아.
이번 사건은 작년 7월에 일어났던 도둑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해. 반단 아저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7시 30분에 크랄러 씨의 사무실에 가보니 사무실 문과 유리문이 열려 있었대. 깜짝 놀라서 복도를 쭉 걸어가 보니 불 꺼진 작은 사무실 문들이 모두 열려 있고 가장 큰 사무실은 엉망이 돼 있더래. 도둑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문을 확인했지. 정문은 잘 닫혀 있었어. 아, 오늘 밤엔 페터와 엘리가 깜빡한 모양이군. 그렇게 생각하며 반단 아저씨는 크랄러 씨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램프를 끄고 위로 올라왔어. 열려있는 문이나 어질러져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페터가 우리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그다지 즐겁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었어. 앞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프로젝터와 크랄러 씨의 새 포트폴리오가 선반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우리는 페터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어. 어제 있었던 일을 반단 아저씨에게서 듣고 우리는 모두 걱정이 됐어. 도둑은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해. 왜냐하면 자물쇠는 부서진 흔적이 없었거든. 도둑은 꽤 일찍 그리고 몰래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고 숨어 있다가 물건을 훔쳤어. 그리고 반단 아저씨가 내는 소리를 듣고는 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달아난 게 분명해. 우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 도둑은 왜 창고에 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몰라.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반단 아저씨의 소리를 들었을 테고 어쩌면 반단 아저씨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우리를 신고라도 하는 건 아닐까? 정말 오싹 소름이 끼친다. 그 도둑이 다시 이곳에 올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집에 누군가 걸어 다니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지. 안내가 1944년 3월 2일 목요일 키티에게 오늘은 마고토 언니와 함께 다락방에 올라갔었어. 생각했던 것만큼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언니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엘리가 엄마와 반단 아줌마에게 자신이 요즘 아주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엄마와 아줌마가 엘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 엄마는 뭐라고 충고했을 것 같아?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자기 자신이 이미 비참한데 다른 사람의 비참함을 생각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그렇게 말했다가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마 라는 이야기만 들었어. 어른들은 모두 어리석고 바보 같지 않니? 페터나 마고토 언니 그리고 엘리나 나나 서로 비슷한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나 아주 좋은 친구와의 우정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몰라. 여기 엄마들은 우리를 전혀 몰라. 반단 아줌마가 그래도 우리 엄마보다는 조금 나을지도 몰라. 아, 가엾은 엘리에게 내 경험으로 알게 된 것들을 말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아빠가 우리 사이에 와서는 나를 옆으로 밀어내 버리는 거야. 어른들은 정말 어리석어.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되나 봐. 어른들은 우리 입을 다물게 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도 못하게 할 수는 없어.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돼. 위대한 사랑과 헌신만이 엘리와 마고토 언니, 페터와 나를 도울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사랑과 헌신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멍청한 잘난 분들 중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 여기 있는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는 민감하고 성숙하니까. 엄마는 또 투덜거리고 있어. 요즘 내가 엄마보다 반단 아줌마와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게 분명해. 오늘 오후에 간신히 페터를 붙잡고 45분 정도 함께 대화를 나눴어. 페터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아주 힘들어해.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페터는 자기 부모님들이 정치나 담배 그리고 온갖 것 때문에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아주 부끄러워했지.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런데 페터가 아빠 편을 들었어. 페터는 아빠를 좋은 친구 같은 분이래. 그리고 우리는 위층과 아래층에 대해 이야기했지. 페터는 우리가 언제나 자기 부모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좀 놀라더라. 내가 말했어. 페터, 내가 언제나 정직하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너희 부모님에게도 결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줬어. 페터, 널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안 될까? 말은 안 해도 내가 정말 곤란한 처지라는 거 알아. 내 도움은 언제든 환영이야.
우리 아빠에게 가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아빠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으실걸? 정말이야. 아빠 앞에서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을 거야. 맞아, 정말 좋은 분이시지. 너 정말 우리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페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난 다시 말했어. 우리 아빠도 너를 좋아하셔. 페터는 얼굴을 붉히며 잠깐 고개를 들었어. 몇 마디 말로도 이렇게 기뻐하는 페터를 보니 나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페터가 물었어. 그럼 이따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 페터도 좋은 친구 같은 사람이야. 우리 아빠처럼. 안내가 1944년 3월 3일 금요일 키티에게 오늘 저녁 촛불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해. 마치 촛불 속에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 할머니는 나를 보살펴주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는데 이렇게 다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네. 그런데 또 한 사람, 내 모든 기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페터야. 오늘 내가 감자를 가지러 올라가서 냄비를 가지고 사다리 위에 서 있었는데 페터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야. 점심 먹고 난 후부터 뭐 하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계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 5시 15분에야 1시간이나 지난 후였어. 바닥에 놓여있던 감자들은 원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 페터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책 이야기나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 페터의 두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진 순간 난 페터를 거의 사랑하게 되고 말았어. 게다가 페터가 오늘 밤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감자 껍질 벗기기를 다 끝내고 페터방에 갔을 때 좀 더워서 이렇게 말했어. 마고토 언니와 나를 보면 온도를 알 수 있을걸? 우린 추우면 얼굴이 하얗게 되고 더우면 빨개지거든. 그러자 페터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야. 사랑에 빠지면? 왜 내가 사랑에 빠지는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은 대답이었지 뭐야. 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 페터가 말했어. 그때 아래층에서 저녁 먹으러 오라는 소리가 들렸어. 페터는 그 말 속에 뭔가 특별한 뜻을 담았던 걸까? 오늘 페터에게 내 수다가 귀찮은지 물었어. 하지만 페터는 이렇게만 말했어. 괜찮아. 난 내 수다가 좋아. 그냥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었지만 기분이 좋았어. 아, 키티. 어쩔 수 없이 나도 사랑에 빠져 오로지 사랑하는 이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정말 페터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거든. 이런 내 감정을 페터에게 말할 수 있을까? 난 감정에 치우쳐서 내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는 아니야. 물론 페터도 그런 나를 잘 알고 있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 페터가 이런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앞으로 페터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로를 잘 알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빨리 올지 누가 알겠어? 페터는 하루에 2번 정도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나는 윙크로 답을 해.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을 나눈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 이렇게 행복에 빠져 페터 이야기를 하다니 내가 미친 게 틀림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페터도 나와 같은 기분이란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안내가 1944년 3월 4일 토요일 키티에게 몇 개월 만에 처음 맞는 지루하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는 토요일이야. 물론 그건 페터 때문이지. 오늘 아침 앞치마를 널러 다락으로 갔는데 아빠가 그곳에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지 않겠냐고 묻더라. 난 그러겠다고 했지. 먼저 우리가 프랑스어를 말하고 내가 페터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영어도 공부하고. 아빠가 디킨스 작품을 큰 소리로 읽어주는 동안 나는 제7의 천국에 온 기분이었어. 페터와 가까이 앉아 있었거든. 11시에 아래로 내려왔어. 11시 30분에 다시 올라갔더니 페터가 계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12시 45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가끔 식사가 끝나고 내가 일어설 때 페터는 아무도 들리지 않게 내게 말해. 안녕 안내? 나중에 봐. 아, 너무 행복해. 페터도 나를 사랑하게 된 걸까? 아무튼 페터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반단 아줌마는 내가 페터와 함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별 이야기를 하지 않더니 오늘은 놀리듯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그냥 둬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기분 나빠요. 나는 화가 난 듯 말했지.
하지만 난 아침부터 밤까지 페터 만나기만을 기다려. 안내가 1944년 3월 6일 월요일 키티에게 이제 페터 표정만 봐도 페터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제 저녁 반단 아줌마가 페터에게 놀리듯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넌 몽상가구나? 난 짜증이 났어. 페터의 얼굴이 빨개지며 아주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 난 화가 나 폭발할 것 같았어. 왜 이곳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걸까? 페터가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로 옆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가끔 부모님의 싸움과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페터의 입장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가엾은 페터. 페터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페터가 자기는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내 귀에는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는지. 페터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난 그게 페터의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페터는 외로움에 익숙하고 일부러 모든 일에 무관심한 채 해. 그게 어른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연극일 뿐이야. 가엾은 페터, 언제까지 계속 연극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애를 쓰다가 결국엔 분명히 폭발해 버릴 거야. 아, 페터, 널 도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 도움을 받아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함께 한다면 너의 외로움과 나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생각은 많지만 말은 많이 하지 않아. 페터를 볼 수 있고 햇살이 페터와 함께 있는 곳을 비춘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어제는 무척 흥분했었어. 내가 머리를 감고 있는 동안 페터가 우리 옆방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난 마음이 조용하고 심각할수록 겉으로는 더 시끄러워지는 걸 어쩔 수가 없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먼저 찾아내서 깨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반단 씨 부부에게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다는 게 기뻐. 내가 이성의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애를 태우지도 않았을 테고 그러면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도 느껴보지 못했겠지. 안내가 추신, 내가 너에게는 언제나 솔직한 거 너도 알고 있지? 사실 난 페터를 만나기만을 기대하면서 지내. 또 페터도 항상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 좋겠어. 페터가 수줍어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씩 다가오는 게 느껴지면 무지 떨려. 페터도 나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라 믿어. 페터는 나를 매료시키는 게 그 서투름이라는 걸 모르겠지? 1944년 3월 7일 화요일 키티에게 1942년에 내 생활을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천국 같은 곳에서 즐겁게 살던 안내는 이 벽 안에서만 자라는 안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맞아. 그곳은 천국이었어. 어딜 가나 남자친구도 많았고 내 또래 여자아이들도 많았어. 학교에서는 모든 선생님께 사랑을 받았고 엄마 아빠에게는 응석바지였지. 간식, 용돈 모두 풍족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는지 궁금할 거야. 페터 말로는 안내의 매력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선생님들은 내 재치 있는 대답과 재미있는 말, 미소 짓는 얼굴, 호기심 가득한 표정에 즐거워했던 거야. 난 그런 아이였어. 장난도 잘 치고 애교도 많고 재미있는 아이였어. 장점도 한두 가지 있었고 그래서 귀여움을 받았던 것 같아. 게다가 부지런하고 정직했거든. 남의 답안을 보고 쓰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과자도 잘 나눠주었고 잘난 체 하지도 않았어. 너무 많은 칭찬 속에서 좀 건방졌던 건 아닐까? 한참 행복하던 그 시절에 갑자기 현실을 대면해야 했던 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그런 행복이 없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최소 1년은 걸린 것 같아. 학교에서 난 어떤 모습이었을까? 새로운 농담과 장난을 생각해내고 우울해하지도 않고 울보도 아닌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는 아이였지. 다들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난 친구들의 관심을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안내는 유쾌하지만 깊이가 없고 지금의 안내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 페터가 나에 대해 꽤 정확한 말을 했어. 넌 볼 때마다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어. 언제나 웃고 있었고 모든 것의 중심이었지. 그 소녀에게 남은 건 뭘까? 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웃는지, 재치 있는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잊지 않았으니까.
옛날보다 잘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잘하고 마음만 먹으면 장난치고 까부는 것도 잘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단 하루 저녁이라도 아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이라도 근심 걱정 없는 즐거운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즐겁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그제야 판단력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거야. 난 추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고 있거든. 아첨하는 웃음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성격에 끌리는 사람 말이야. 내 주위를 둘러싼 친구들이 훨씬 적어질 거라는 것도 잘 알아. 하지만 진정한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42년에 난 완전하게 행복한 게 아니었어. 가끔 마음 깊숙한 곳은 쓸쓸했지만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농담과 장난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던 공허함을 몰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지. 이제 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 인생의 한 시기가 영원히 끝났어. 행복한 학교 생활도 끝나버려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더 이상 그때의 시간들이 그립지 않아. 미련 따위는 이제 벗어버렸고 인생의 진지한 면을 알게 돼서 그런지 마냥 즐길 수만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의 내 생활을 확대경으로 살펴보았어. 집에서 살 때만 해도 내 인생은 햇살 그 자체였지. 그런데 이곳에 오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어. 사소한 것으로도 말다툼을 하게 됐어. 난 모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충격이었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참고 있는 건 뻔뻔할 정도로 나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는 힘 때문이야. 1943년의 초반에는 툭하면 울거나 외로움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가 내 잘못과 단점을 천천히 알게 됐지. 지금도 심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 그때는 일부러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아빠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든 일을 혼자서 외로이 해 나가야 했지. 계속되는 꾸중 때문에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꾸중을 듣고 싶지 않았어. 그 해 후반 들어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 난 성숙한 여자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조금씩 어른으로 대해주기 시작했어. 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고무공처럼 아무렇게나 던질 권리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고 싶어. 하지만 아빠조차도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건 충격 이상이었어. 그래서 내 자신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믿고 싶지 않게 됐어. 올해 초 내게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 그건 바로 꿈으로 나타났어.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가 아닌 남자친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내 마음속 행복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어느새 난 차분하게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녁에는 침대에 누워 이렇게 기도해. 선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난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 이처럼 건강하게 은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인 소중한 페터. 이제 막 시작되어 아직 사랑이라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우리의 감정,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난 불행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것들만 생각해. 그게 바로 엄마와 내가 다른 점이야. 누군가 우울할 때 엄마는 이렇게 충고해. 세상에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처럼 불행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나의 충고는 이거야. 밖으로 나가 자연과 햇볕을 즐겨. 밖으로 나가 내 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 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을 느껴봐. 난 엄마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불행을 헤쳐나가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말대로 하다간 길을 잃고 말걸? 반대로 난 자연 속에, 햇볕 속에, 자유 속에, 그리고 내 자신 속에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지.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내 자신을 찾고 신을 찾으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는 거야.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용기와 신념을 가진 사람은 불행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 안내가. 1944년 3월 12일 일요일, 키티에게. 난 요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 난 페터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혹시 페터가 귀찮아할까봐 늘 걱정이야. 페터는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 주었어.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예전에 페터는 나를 견딜 수 없어 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지금은 내 생각이 바뀌었어. 페터도 생각이 바뀌었을까? 그럴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사이가 될 거라는 뜻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시간 보내기가 한결 수월해지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는 않을 거야. 페터를 자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까지 괴롭히고 싶지는 않거든. 너를 괴롭게 한다면 난 정말 슬플 것 같아. 토요일 오후에는 슬픈 소식을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현기증이 나서 침대로 가 한숨 자야 했어. 잠을 자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4시까지 자고 거실로 가야 했어. 하지만 엄마가 묻는 이런저런 질문에 대답하기 너무 힘들었고 내가 오래 잔 이유를 아빠에게 설명할 구실을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어. 난 두통이라고 말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지만. 보통 사람들, 보통의 소녀들, 나 같은 10대들은 나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 맞아. 하지만 이렇게 너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신경질 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하루 종일 즐겁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하고 있어. 마고토 언니는 다정해. 내가 언니를 믿게 하고 싶어. 하지만 난 언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어. 언니는 사랑스럽고 착하고 예쁘지만 깊은 대화를 할 만큼의 냉정함은 없거든. 언니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자기 동생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나를 관찰하듯 살펴보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저게 농담일까 아님 진심일까 하고 계속 생각했지. 내 생각엔 그건 우리가 하루 종일 함께 있기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완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건 피곤할 것 같아. 언제쯤 복잡하게 얽힌 내 생각을 풀어낼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의 평화를 찾아 다시 그 안에서 쉴 수 있을까? 안내가. 1944년 3월 14일 화요일, 키티에게. 오늘 우리가 뭘 먹을 건지 듣는 건 나에게는 재미없는 일이지만 너한테는 꽤 재미있는 일일 거야. 아래층에서 청소부 아줌마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잠시 반단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산 향수를 손수건에 뿌려서 코를 막고 있지. 무슨 일이냐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에게 식량 배구표를 구해주던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배구표가 5장밖에 남지 않았고 기름도 여유가 없어. 미에프와 쿠피스 씨도 아프고 엘리는 식료품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서 이곳 분위기는 아주 풀이 죽어 쓸쓸하기까지 해. 내일부터는 기름이나 버터, 마가린도 동이 날 것 같아. 빵을 아끼기 위해 아침 식사로 감자를 튀겨 먹었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죽을 먹고 있는데 반단 아줌마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암거래로 우유를 좀 샀어. 오늘 저녁은 통에 저장해 두었던 케일을 넣어 만든 다진 고기 요리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는 거라고. 1년 된 케일이 어떤 냄새가 날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방 안에서 썩은 자두와 썩은 계란을 섞은 냄새가 나. 웩! 저걸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아. 여기에다 감자도 이상한 병에 걸려서 2 양동이를 가지고 오면 한 양동이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 재미삼아 감자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암에서부터 수두, 홍역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참 넓더라고.
아, 전쟁이 4년째 접어들었어. 지긋지긋해. 이 썩어빠진 비즈니스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난 음식 따위는 별 상관도 안 할 거야. 문제는 너무 지루하다 보니 다들 화를 잘 내게 된다는 거야. 어른 5명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볼래? 반단 아줌마. 부엌에서 여왕 노릇을 하는 것도 이제 매력이 떨어졌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겨워서 요리를 해보지만 기름도 없이 요리를 어떻게 해. 그리고 역겨운 냄새들 때문에 토할 것 같아. 내 요리에 돌아오는 건 은혜도 모르는 무례한 말들 뿐이고 난 언제나 나쁜 사람이고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더군다나 전쟁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엔 독일이 이길 거야. 우리가 굶어 죽을까 봐 겁나. 아, 기분이 나쁘니 아무에게나 막 화가 나. 반탄 아저씨, 난 담배만 있으면 돼. 담배만 피울 수 있다면 음식도 정치 상황도 컬리의 기분도 상관없어. 컬리는 사랑스러운 아내니까. 하지만 아저씨에게 담배가 떨어지면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반단 아저씨, 몸이 아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고기를 먹어야겠어, 컬리. 이 멍청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그리고 대판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엄마, 먹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호밀빵 한 조각만 먹으면 좋겠어. 너무 배가 고파. 내가 반단 부인이었다면 애당초 남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나도 담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신경이 예민해져서 말이야. 영국군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지만 전쟁은 나아지고 있어. 우리가 폴란드에 있지 않은 걸 감사드려야겠어. 아빠, 모든 건 괜찮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시간은 충분하니 느긋하게 가자고. 감자를 좀 주면 입 다물고 있을 텐데 내가 먹을 건 엘리에게 주어도 돼. 정치 상황도 아주 좋아지고 있으니 모든 건 잘 될 거야. 뒤셀 아저씨, 오늘 할 일을 끝내야 해. 모든 건 제 시간에 끝내야 하니까 정치 상황은 양호한 편이니 우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안내가 1944년 3월 15일 수요일 키티에게 휴, 아 세상에, 음울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해방됐어. 우리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라고는 이렇게 혹은 저렇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 뿐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도 알 거야. 너도 이제 우리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은신처 생활을 충분히 잘 알 테니까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이유는 크랄러 씨가 참업하기에 동원됐기 때문이야. 엘리는 감기에 걸려 내일 집에서 못 나올 거고 미에프는 아직도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 쿠피스 씨는 위출혈이 다시 심해져서 의식을 잃었어. 정말 불행의 연속이지.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 쉴 거야. 엘리도 집에 있을 거니까 문을 꼭 잠가두고 우리는 쥐처럼 찍소리 없이 있어야 해. 이웃에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말이야. 그래도 행크가 한시에 버림받은 우리들을 찾아와 주었어. 마치 동물원 사육사 같은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 오후에는 행크가 오래간만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었지. 우리 8사람이 행크 주위에 빙 둘러앉은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영락없이 옛날 이야기 해주는 할머니를 둘러싼 아이들 모습이었거든. 행크는 청중에게 음식 이야기는 물론이고 미에프의 의사 이야기 등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모두 대답해 주었어. 의사라고? 의사 이야기는 하지도 마. 오늘 아침에 의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간호사가 받더군. 그래서 감기 처방을 부탁했더니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언제든 와서 처방전을 가져가라는 거야. 심한 감기에 걸리면 의사가 전화로 혀를 내밀어 보세요. 아, 소리 해보시고요. 목에 염증이 생긴 소리가 들리는군요. 약국에서 주재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두겠어요. 그럼 이러고 만다더군.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다니 정말 편리한 장사야. 하지만 난 의사를 탓할 생각은 없어. 사람에겐 손이 2개뿐이니까 말이야. 요즘은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환자를 진료할 의사는 없거든. 아무튼 행크가 통화 내용을 흉내낼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 요즘 병원 대기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돼.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무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가벼운 병을 앓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 보세요. 여기서 뭘 하시나요? 줄 맨 끝으로 가 서세요. 중환자가 우선이니까요. 안내가.
1944년 3월 16일 목요일. 키티에게. 날씨가 너무 아름다워 어떻게 말로는 설명도 못할 정도로 좋아. 난 잠시 후에 다락으로 올라갈 거야. 내가 페터보다 차분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 페터는 공부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잘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 있거든. 반면에 난 이쪽에서 저쪽으로 쫓겨 다니기 바쁘지. 2인용 방에서 조차도 제대로 지낼 수 없어서 나만의 방에서 지내는 게 간절한 소원일 정도야. 내가 그렇게 자주 다락으로 도망가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야. 그곳에서 키티, 너와 함께 있으면 잠깐이라도 오롯하게 나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로 한탄할 생각은 없어. 난 용감해지고 싶어. 다행스럽게도 다른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 엄마에게 점점 더 쌀쌀맞게 군다는 것 말고는. 난 아빠에게도 살갑게 굴지 않고 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 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욕망과 상식 사이의 전쟁. 지금까지는 상식이 이겨왔지만 앞으로는 욕망이 이기게 될까? 가끔 난 욕망이 이길까봐 두려우면서도 욕망이 이겼으면 간절하게 바라기도 해. 아, 페터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 하지만 먼저 말을 시작하는 사람은 페터였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꿈으로 간직하고 있을래.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 걸 알게 되면 너무 힘들겠지? 맞아, 키티. 안내는 정신이 나갔어. 난 정신 나간 세상에서 더 정신 나간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내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써 내려갈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라도 하지 못했다면 난 아마 숨 막혀 죽었을지도 몰라. 이 모든 것을 페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언젠가는 페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 페터도 분명히 나에 대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텐데 말이야. 왜냐하면 페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안내와 사랑에 빠질 수는 없을 테니까. 평화롭고 고요한 것을 사랑하는 페터가 어떻게 나처럼 시끄럽고 요란한 아이를 좋아할 수 있겠니? 페터는 내 단단한 갑옷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까지 오래 걸릴까? 사랑은 동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감정일까? 그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일까? 왜냐하면 나도 가끔 페터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솔직히 난 정말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보다 말주변이 없는 페터도 마찬가지겠지? 페터에게 글을 써볼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페터가 알 수는 있을 테니까. 아, 말로 표현하기는 정말 힘들어. 안내가. 1944년 3월 17일 금요일 키티에게. 안도의 한숨소리가 은신처를 훑고 지나갔어. 법원에서 크랄러 씨의 참호파기 동원을 면제해줬거든. 엘리도 감기가 아주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모든 것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 마고토 언니와 내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조금 피곤해지고 있다는 것 빼고는. 오해하지 마. 너도 알다시피 최근 들어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난 여전히 아빠를 사랑하고 있고 마고토 언니 역시 아빠와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누구든 우리만큼 나이가 들면 몇 가지 일쯤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지고 가끔은 독립적으로 생활해보고 싶기도 하거든.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뭘 할 거냐고 물어. 내가 먹을 음식에 마음대로 소금도 못 넣고 매일 저녁 8시 15분이면 엄마는 잠잘 준비하지 않느냐고 물어. 그리고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도 샅샅이 검사를 해.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엄격하지는 않아. 거의 대부분의 책을 읽어도 되고 하지만 언니와 난 하루 종일 이어지는 잔소리와 질문들이 지겨워 죽겠어.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뽀뽀도 하고 싶지 않고 귀여운 별명도 싫어. 잠시라도 엄마 아빠에게서 벗어나 있고 싶어. 마고토 언니가 어젯밤에 말했어. 내가 우연히 한숨을 쉬거나 머리에 손이라도 얹으면 머리가 아프냐는 둥 기분이 좋지 않냐는 둥 묻는 걸 보는 게 정말 짜증나.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믿음과 화목이 이미 많이 달아난 것을 깨닫고 언니와 나는 둘 다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그건 상당 부분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우리 때문일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또래 여자아이들보다 내면적으로 훨씬 성숙한데도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난 14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고 있어. 내 생각도 있고 나만의 이상과 원칙이 있어. 어른들이 들으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내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 난 무언가에 대해 논쟁하는 데 있어서 엄마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난 편견이 없고 과장도 하지 않아. 난 훨씬 더 정확하고 재치가 있어. 내가 웃을지도 모르지만 난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엄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거야. 페터에 대해서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면에서 난 페터를 존경하고 있거든. 페터는 정말 착하고 멋진 아이야. 안내가 1944년 3월 19일 일요일 키티에게 어제는 내게 정말 대단한 하루였어. 페터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조용히 물었지. 오늘 저녁에 속기 연습할 거야, 페터? 아니, 페터의 대답에 내가 다시 말했지. 그럼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 페터는 그러자고 했어. 설거지가 끝나고 페터 부모님의 방 창문에 잠깐 서 있다가 페터에게 갔어. 페터는 창문의 왼쪽에 서 있었고 난 창문 오른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밝은 빛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어슴푸레함 속에서 이야기하기가 훨씬 더 편했어. 페터도 그런 것 같았어. 우리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았어. 은신처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멋진 저녁이었어.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줄게. 처음에 우린 말다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난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말다툼을 보게 됐다고 말했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어. 엄마, 아빠, 마고토 언니, 나의 관계에 대해서 페터에게 털어놓았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페터가 물었어. 너희 가족은 매일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하지? 수도 없이 하지. 왜? 너희는 안 해? 응, 안 해. 난 누구에게 뽀뽀해 본 적이 없어. 내 생일에도? 아니, 그때는 하지만. 왜 우리 둘 다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지. 페터의 부모님은 페터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왜 페터는 그러고 싶지 않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내가 침대에서 마음껏 울 때가 있다고 하자 페터는 다락방에서 욕을 한다고 했어. 마고토 언니와 나는 최근에야 서로를 잘 알게 됐지만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페터는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어. 그리고 지난 1942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달랐다는 이야기를 했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단지 서로를 견디지 못했어. 페터는 내가 너무 수다스럽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했대. 난 페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 페터가 왜 내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 페터는 우리가 서로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말했어. 하지만 난 나의 시끄러움과 페터의 침묵이 크게 다른 게 아니라고 했어. 나 역시 평화롭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일기장 말고는 나만의 것이 없다고 말했지. 페터는 우리 부모님이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나 역시 페터가 여기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 난 이제 페터의 침묵과 페터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해돼. 그래서 페터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 넌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있어. 페터가 말했어. 어떻게? 깜짝 놀라서 물었지. 내 그 발랄한 모습이 말이야. 그건 페터가 한 말 중 가장 멋진 말이었어. 페터가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게 된 게 분명해. 그리고 당분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키티, 오늘은 내 글이 좀 엉망인 것 같으니 용서해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냥 적어 내려가고 있거든. 이제 페터와 내가 한 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야. 페터가 웃거나 윙크를 하며 나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아. 제발 이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기분 좋고 행복한 안내가. 18. 자매.
1944년 3월 20일 월요일 키티에게. 오늘 아침에 페터가 언젠가 밤에 또 오지 않겠냐고 물으면서 내가 있더라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방이 좀 좁긴 하지만 두 사람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했어. 난 우리 가족이 좋아하지 않으니 매일 갈 수는 없다고 했지. 하지만 페터는 그런 것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토요일 밤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달빛이 있는 날 부르라고 했지. 그러면 아래층으로 달 구경 가자. 페터가 말했어. 하지만 내 행복에 작은 그늘이 드리워졌어. 마고토 언니도 페터를 꽤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 언니가 얼마나 페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언니가 속상할 것 같아. 내가 페터와 함께 있을 때마다 언니는 고통스러울 텐데 이상하게도 언니는 좀처럼 내색하지 않아. 나라면 엄청나게 질투가 날 텐데 언니는 자기를 동정할 필요 없다는 말만 해. 외톨이가 되는 거 무척 속상할 것 같아. 내가 말했어. 괜찮아. 익숙해졌어. 언니는 다소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어. 하지만 아직 그 일을 페터에게 말하지는 않았어. 나중에 언젠가 할 기회가 있겠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언젠가. 어제 저녁에 엄마로부터 꾸중을 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이었어. 엄마에게 지나치게 무심했거든. 다시 한번 더 다정해지도록 노력하고 내 자신을 더 잘 살펴봐야겠어. 최근에는 아빠도 많이 달라졌어. 나를 어린애 취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런지 아빠가 좀 냉담하게 느껴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금도 내 머릿속에는 페터 생각으로 가득해. 페터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를 보면 언니가 얼마나 착한지 알 수 있어. 1944년 3월 20일 안내에게. 어제 내가 너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반만 진심이었어. 내가 질투하는 건 너도 아니고 페터도 아니야. 내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눌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고 당분간은 찾지 못할 것 같아 좀 슬펐던 거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내게 불평해서는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도 이곳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페터와는 친해질 수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누군가와 많은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과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난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그러려면 나보다 훨씬 지적인 사람이어야 하는데 페터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너와 페터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내 것을 뺏어 간 게 아니니까 나 때문에 너 자신을 나무라지는 마. 너와 페터는 우정을 통해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난 이렇게 답장을 보냈지. 마고토 언니에게. 언니 편지를 받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 하지만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 않아. 현재로서는 페터와 나 사이에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존재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찬란한 햇살 속에서 보다 열린 창문 옆 어스름 빛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큰 소리로 떠드는 것보다는 속삭일 때 느낌을 표현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 언니가 페터에게 남매 같은 정이 느껴져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 알아. 나도 그렇거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믿음과는 다르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믿음이란 양쪽 모두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아빠와 내가 지금까지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해. 이제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언니 편지를 써줘. 난 종이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내가 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언니는 모를 거야. 그리고 언니와 아빠의 그 착한 면을 본받고 싶어. 착한 면에서는 언니나 아빠나 아주 비슷한 것 같아. 안내가. 1944년 3월 22일 수요일 키티에게. 오늘 저녁에 마고토 언니에게서 답장을 받았어. 안내에게. 어제 내 편지를 받고 내가 페터를 만날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건 아닌가 좀 미안했어.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믿음을 나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페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페터는 내 남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 서로 마음을 살피고 있는데 앞으로 남매의 정이 자랄지도 모르겠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 나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 갖지 마. 좋은 친구를 찾았으니 마음껏 즐겁게 지내. 이곳 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있어. 어쩌면 은신처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 마. 페터와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으니까. 페터가 어떤 어른으로 자랄지 알 수 없고 또 결혼할 만큼 우리가 사랑을 할지 어떨지도 모르니까. 페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사랑인지는 나도 잘 몰라. 페터가 그냥 좋은 친구를 원하는 건지 나를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동생으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자기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면 내가 언제나 위로가 되었다는 말에 난 정말 기뻤어. 페터와의 우정을 확신하게 된 첫 걸음이었지. 어제 난 페터에게 물었어. 안내가 12명인데 항상 널 찾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페터는 이렇게 말했어. 12명의 안내가 모두 너 같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페터는 나에게 정말 친절해. 페터도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게 틀림없어. 페터는 요즘 프랑스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도 10시 15분까지 계속해. 아,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난생 처음으로 내 자신이 만족스러워. 난 보통 내가 했던 말을 후회하기 일쑤인데 그때 했던 말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페터는 소리내어 웃을 때나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너무 잘생겼어. 또 상냥하고 착해. 내가 겉보기와는 달리 깊이가 있고 자기처럼 고민이 많다는 걸 알고 페터는 많이 놀랐을 거야. 안내가. 이건 내가 언니에게 보낸 답장이야. 언니에게 내 생각엔 그냥 상황을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듯해. 페터와 내가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지내게 될지 아니면 관계가 달라질지는 머지않아 결정될 거야.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일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페터와 내가 친구가 되기로 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해. 언니가 페터를 무지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와주고 싶어 한다고 말할 거야. 언니가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어. 페터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때 물어볼게. 분명히 나쁘지는 않을 거야. 그 반대일걸? 언니도 다락방에 언제든지 와도 돼.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 서로 말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두운 저녁에만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크게 방해되지는 않을 거야. 언니, 용기를 내. 나처럼 말이야. 언제나 쉬운 건 아니지만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회는 더 빨리 올 거야. 안내가. 1944년 3월 23일 목요일 키티에게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리에게 배급표를 가져다 주던 사람들도 감옥에서 풀려났어. 정말 다행이지. 미에프도 어제 돌아왔어. 엘리는 아직 기침을 하긴 하지만 많이 나았어. 쿠피스 씨는 아직 집에서 좀 더 쉬어야 해. 어제 이곳 근처에서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어. 다행히 조종사들은 낙하산을 타고 제때 탈출할 수 있었대. 전투기는 학교에 떨어졌는데 마침 학교에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어. 결국 불이 나고 2사람이 죽었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조종사들에게 독일군들이 총을 쏘았어. 그 장면을 목격한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비겁함에 분노했어. 우리 여자들 말이야. 거의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고 난 이제 폭격이 지긋지긋해. 난 요즘 저녁을 먹고 나면 자주 위층으로 올라가 신선한 밤 공기를 마셔. 페터 옆에 앉아 집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곳이 난 좋아. 내가 페터의 방으로 갈 때면 반단 아저씨와 디셀 아저씨가 쑥덕거려. 안내의 별장이라는 둥 어두컴컴한 곳에 젊은 총각이 아가씨를 불러들이는 게 맞냐는 둥 하면서 말이야. 페터는 이런 말들에 대해 재치 있게 받아쳐. 그 일이라면 엄마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곤 해. 페터는 우리가 젊고 어른들의 짓궂은 놀림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어른들 입장에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 가끔 페터는 나를 데리러 위층에서 내려오지만 금방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얼굴이 빨개지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 아빠는 내가 도도한 새침대기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그냥 자존심이 강할 뿐인데. 난 예쁘다는 소리는 자주 듣지 못했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남자아이 하나가 내가 웃을 때 아주 매력적이라고 했어. 어제 페터에게서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았어.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대충 이야기해 줄게. 페터는 종종 이렇게 말해. 안내, 웃어.
이 말을 들으니 좀 어색해져서 이렇게 물었지. 왜 항상 웃어야 하는 거야? 내가 웃는 모습이 난 좋아. 웃을 때 내 두 볼에 보조개가 생기잖아. 어떻게 그렇게 되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턱에도 보조개가 있어. 내 얼굴에서 유일하게 예쁜 부분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니야, 맞아. 내가 예쁘지 않은 거 나 알아. 난 예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예뻐지지 않을 거야.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넌 예뻐. 아니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래서 난 페터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지. 우리가 갑자기 친해져서 사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린 그런 시시한 말들에 그다지 개의치 않아.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젊은 시절을 까맣게 잊은 걸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농담을 하면 우리를 심각하게 보고 우리가 심각할 때는 우리를 보고 웃어. 안내가 1944년 3월 27일 월요일 키티에게 숨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정치에 관한 문제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난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딱 하루만 정치 이야기로 이 편지를 가득 채울까 해. 정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각각이란 건 두말할 나위 없어. 그리고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정치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깊이 생각을 하든 웃든 욕을 하든 투덜거리든 싸우지만 않는다면 뭘 해도 상관없어. 싸우고 나면 서로 기분이 언짢아지기 마련이니까. 집 밖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뜬 소문들을 많이 가지고 오지만 지금까지 라디오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 행크, 미에프, 쿠피스 씨, 크랄러 씨 모두 정치 상황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낙관적이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행크가 가장 덜 하지. 이곳 은신처의 정치에 대한 감정은 늘 똑같아. 연합군 상륙, 공습, 연설 등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동안 언제나 들리는 소리는 불가능해 라든가 말도 안 돼.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계속될까? 굉장해, 훌륭해, 좋아. 같은 말들이지.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재체질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현실주의자든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거든. 어느 부인은 자기 남편이 영국에 대해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싫고 어떤 신사는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를 깔본다고 아내를 비난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나 봐. 마치 누군가를 핀으로 찔러서 그 사람이 어떻게 펄쩍 뛰는지 보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정치 이야기를 시작하기만 하면 질문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사람들은 당장 달려들어 논쟁을 시작하는 거야. 독일군이 발표하는 뉴스와 영국 BBC 뉴스도 모자라 이제는 특별 공습 발표까지 들어야 해. 대단한 내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내용도 있지. 영국군은 쉬지 않고 공습을 하고 있고 독일군도 거짓 선전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어.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라디오 방송은 하루 종일 계속돼서 밤 9시, 10시, 11시까지도 듣고 있어야 해. 이건 어른들이 무한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 사실 하루에 한두 번 뉴스를 듣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늙은이들이라 에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렸네. 아르바이터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오란요. 프랑크 필립스나 빌헬미나 여왕 폐하가 라디오에 나오면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 식사할 때나 잠잘 때만 빼고는 사람들은 라디오 주변에 모여 음식이나 잠자리, 정치 이야기를 나누지. 아, 정말 지겨워 죽겠어. 하지만 그 이야기에 끼지 않기도 힘들어. 정치가 어른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예외도 있지. 우리 자랑스러운 윈스턴 처칠 수상의 연설은 정말 훌륭하고 완벽하거든. 일요일 저녁 9시 식탁 위에 보온 커버를 씌운 주전자를 올려두자 손님들이 들어왔어. 디셀 아저씨는 라디오 왼쪽에, 반단 아저씨는 라디오 앞에, 그리고 패턴은 아저씨 옆에 앉아 엄마는 반단 아저씨 옆에, 그리고 반단 아줌마는 아저씨 뒤에, 아빠는 식탁 앞에, 그리고 언니와 나는 그 옆에 앉았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앉은 위치까지 설명한 적은 없었을 거야. 아저씨들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패턴은 두 눈을 부릅뜨고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지. 엄마는 길고 검은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반단 아줌마는 연설이 있다는 걸 모르고
SN을 향해 태평스럽게 날아가고 있는 전투기 때문에 떨고 있었어. 아빠는 차를 홀짝이며 마셨고 언니와 나는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무씨가 우리 무릎을 차지한 채 잠을 자고 있었지. 언니는 머리를 말고 있었고 난 너무 작아진 잠옷을 입고 있었어. 너무나 익숙하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난 그 라디오 연설이 끝난 후 어떤 상황이 될까 두려웠어. 사람들은 연설이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발을 구르며 토론을 했어. 한참 토론을 하는가 싶더니 결국엔 말싸움이 되고 말더라. 안내가 1944년 3월 28일 화요일 사랑하는 키티에게 정치 이야기를 더 쓸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첫째, 반단 아줌마가 질투를 하니 위층에 너무 자주 올라가지 말라고 엄마가 경고를 했어. 둘째, 페터가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자며 마고토 언니도 위층으로 불렀어. 페터가 예의상 그런 건지 진심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셋째, 내가 아빠에게 반단 아줌마의 질투를 신경 써야 하는지 묻자 아빠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다음은 뭐더라? 엄마도 화가 났는데 내 생각엔 질투심 때문인 것 같아. 아빠는 요즘 우리 둘을 못마땅해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지내는 걸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고 언니도 페터를 좋아하지만 셋이 어울리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나 봐. 엄마는 페터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도 페터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엄마는 또 페터가 나를 계속 쳐다본대. 그런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 페터가 내 보조개를 쳐다보다가 가끔 눈이 마주치면 우리 둘은 서로에게 윙크를 하거든. 난 지금 정말 힘들어. 엄마는 나를 못마땅해 하고 있고 나도 그런 엄마가 싫어. 아빠는 눈을 감고 엄마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침묵의 전쟁을 보지 않으려고 해. 엄마는 슬퍼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하지만 난 조금도 슬프지 않아. 엄마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페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페터는 너무 좋은 아이야. 난 그를 존경하고 언젠가는 우리 둘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싹틀 거라고 생각해. 왜 어른들은 사사건건 우리 일에 참견을 하는 걸까? 다행히 난 내 감정을 숨기는 데 꽤 익숙해서 내가 페터에게 얼마나 푹 빠져 있는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페터는 나에게 언제 사랑 고백을 할까? 내가 꿈속에서 페터 베셀의 뺨을 느낄 수 있었듯 페터의 뺨이 내 뺨에 와 닿는 날이 올까? 아, 페터 반단과 페터 베셀은 같은 사람이었나 봐.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어른들은 왜 모르는 걸까? 우리가 왜 이토록 서로를 좋아하게 됐는지도 몰라. 아,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훨씬 멋진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팔베개를 하고 두 눈을 감고 있는 패터는 어린아이 같고 보씨와 놀고 있는 패터는 사랑스러워. 감자처럼 무거운 걸 나르는 패터는 강해 보이고 폭격을 보고 있거나 도둑이 들었는지 어둠을 살피는 패터는 용감해. 어색하고 서툰 모습의 패터조차 사랑스러워. 내가 패터에게 가르쳐줘야 할 때보다 패터가 나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가 훨씬 더 좋아. 거의 모든 면에서 나보다 뛰어난 패터가 너무 사랑스러워. 두 엄마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튼 패터가 자기 마음을 내게 털어놓으면 좋겠어. 안내가 1944년 3월 29일 수요일 키티에게 정치가 볼케스타인의 런던에서 보내는 네덜란드 뉴스에서 전쟁이 끝난 후 전쟁 중에 쓰인 일기와 편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어. 그러면 다들 내가 쓴 일기에 눈독을 들이겠지? 은신처의 로맨스를 출간하게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해봐. 은신처라는 제목만 보고 사람들은 탐정 소설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10년만 지나면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먹었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스운 일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 생활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야. 공습이 일어나는 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는지 몰라. 예를 들면 일요일에 영국 공군기 350대가 폭탄 50만 킬로그램을 EU 무이덴에 떨어뜨렸을 때 집들이 마치 바람 앞에 풀처럼 흔들렸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 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만약 너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려면 하루 종일 편지만 써야 할 거야. 사람들은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얻으려고 줄을 서야 해. 잠시라도 한눈 팔면 자동차를 도둑맞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에게 왕진을 갈 수도 없어. 도둑과 강도가 들끓어 어쩌다 네덜란드가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됐는지. 8살에서 11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들이 남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손에 잡히는 건 뭐든 훔쳐 달아나. 단 5분도 집을 비울 수가 없어. 내가 없으면 우리 집 물건이 사라지게 되니까 매일 신문에는 돈, 타자기, 페르시아 양탄자, 전자시계, 옷 등등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살해를 하겠다는 광고가 실려. 전자시계는 분해된 채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공중전화도 산산조각 부서져 있어. 사람들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주 배급으로는 커피를 제외하고 이틀을 견디기도 힘들거든. 상륙작전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남자들은 독일로 끌려가. 아이들은 아프거나 영양실조 상태고 다들 낡아빠진 옷을 입고 다 해진 신발을 신고 다녀. 신발에 새 밑창도 암시장에서 7.5 플로린이나 줘야 살 수 있는데 그나마 구두 수선공들은 신발 수선을 하려 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몇 달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 수선을 받는 동안 신발이 사라지는 일도 다반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해져서 당국에 맞서는 파업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야. 식량 관련 일을 하는 사람, 경찰, 공무원들이 두 패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시민들을 도와주고 다른 한쪽은 밀고 해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어. 다행히 나쁜 네덜란드 사람은 극히 일부야. 안내가 1944년 3월 31일 금요일 키티에게 아직 꽤 추운데도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이나 석탄도 없이 살았어. 기막힐 노릇이야. 대체로 소련 전선에 대한 생각은 다시 낙관론으로 바뀌었어. 굉장히 잘 싸우고 있거든. 알다시피 난 정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소련군은 폴란드 국경까지 접근했고 일부는 루마니아의 푸르트 강까지도 진출했어. 오데사 가까이에 온 거지. 매일 밤 이곳에서는 스탈린의 특별 담화를 기다리고 있어. 모스크바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며 축포를 터뜨려 도시가 거의 매일 흔들릴 지경이었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재미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쁨을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헝가리는 독일군에게 점령되었어.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아직 100만 명이나 있는데 지금쯤 고초를 겪고 있겠지. 페토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 일이 이제 좀 잦아들었어. 우리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남자아이들이었다면 조심해야 할 것들도 페터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 예를 들면 피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생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지. 페터는 우리 여자들이 무척 힘들 거라 생각하나 봐. 왜 그러지? 이곳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편해졌어. 하느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실 거야. 안내가 19. 나의 미래 1944년 4월 1일 토요일 키티에게 아직도 모든 것이 답답해.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지? 난 키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먼 일 같아. 아직도 패턴은 나를 친구로만 생각하는 걸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까?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일 대부분은 나 혼자 떠안을 수 있어. 내 문제를 다른 사람과 나눠본 적도 없고 엄마에게 의지하지도 않았지. 하지만 이젠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있고 싶어. 페터와 뺨이 닿았던 그 꿈을 잊을 수 없어.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했지. 페터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페터는 너무 수줍어서 자신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그럼 왜 그렇게 자주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면서 왜 고백은 하지 않는 걸까?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 침착하고 꿋꿋하게 기다리면 저쪽에서 다가오겠지? 하지만 내가 마치 페터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기분 나빠. 위층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나이고 페터는 내게 오지 않거든. 하지만 그건 방 때문이고 페터도 분명히 어려움을 이해할 거야. 그래 맞아. 페터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안내가 1944년 4월 3일 월요일 키티에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지만 오늘 딱 하루만 식량 문제에 대해 쓰려고 해. 여기 은신처뿐 아니라 네덜란드 전체, 전 유럽, 심지어 전 세계에서 식량 문제가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었거든. 이곳에서 지낸 21개월 동안 우리는 식량 주기를 수없이 겪었어. 식량 주기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음식이나 채소만 먹는 기간을 말해. 밤이고 낮이고 상추만 먹었던 적이 있어. 모래 묻은 상추, 모래 안 묻은 상추, 상추 넣은 스튜, 끓인 상추, 찐 상추, 그리고 시금치를 먹다가 다음엔 양배추, 다음엔 선모, 다음엔 오이, 다음엔 토마토, 소금에 절인 양배추 등등. 사실 매일 점심, 저녁에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먹는 건 고역이지만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런데 요즘은 신선한 야채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야. 구할 수 없으면 먹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치 저녁 메뉴를 보면 강낭콩 스프와 과일 푸딩을 곁들인 감자, 혹시 운이 좋은 날에는 순무 어린 잎이나 곧 썩을 것 같은 당근을 먹기도 하지만 결국엔 강낭콩이야. 빵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매끼 감자를 먹어. 또 스프에는 강낭콩이나 감자를 넣기도 하고 봉지에는 스프 재료를 넣기도 해. 빵은 물론이고 모든 음식에 콩이 들어가지. 저녁에는 육즙 비슷한 것을 얹은 감자와 근대뿌리 샐러드, 우리에게 아직도 근대뿌리가 있다니를 먹어. 과일 푸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게. 과일 푸딩은 정부에서 준 밀가루와 이스트로 만들어. 끈적거리고 거칠어서 우리 뱃속에 돌덩이처럼 안고 있곤 해. 그나마 감사한 건 매주 간 소시지 한 조각과 잼을 바른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맛없는 식사라도 즐겁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안내가. 1944년 4월 4일 화요일 키티에게. 오랫동안 내가 뭐하러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아득하기만 해. 요정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야. 9월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을 거야. 2년이나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의 하루하루를 채워지고 있는 건 오직 패터뿐이야. 지난 토요일까지도 오직 패터 꿈만 꾸고 패터 생각만 했어. 그때 갑자기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 끔찍했지. 패터와 함께 있는 동안 눈물이 나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어. 반단 아저씨와 레몬 펀치 때문에 웃고 떠드는 동안에는 즐거운 것 같기도 했어. 하지만 나 혼자가 된 순간 울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잠옷을 입은 채 바닥에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어. 난 온 마음을 다해 긴 기도를 했어. 그리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울었어. 갑자기 정신이 들면서 울음을 그쳤지. 옆방에서 내가 우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리고 난 내 마음속 누군가와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어. 뻣뻣한 다리로 간신히 일어나 침대로 올라가 누운 게 10시 반쯤이었지. 그제야 울음을 그칠 수 있었어. 이제 모든 건 끝났어.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언론인이 되기 위해 공부할 거야. 내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니까.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걸 알아. 내가 쓴 글 몇 개는 꽤 좋고 은신처를 묘사한 글 중에 재치 있게 잘 쓴 것도 있어. 내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에바의 꿈은 내가 쓴 동화 중 가장 잘된 작품이야. 이상한 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나도 모른다는 거야. 캐디의 생애도 꽤 잘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내 작품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날카롭게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어떤 작품을 잘 썼고 어떤 작품을 못 썼는지 내 자신이 알거든. 작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글을 쓰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 예전에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사실에 속상해하곤 했지만 이제는 글을 쓸 수 있어서 기뻐. 책을 쓰거나 신문 기사를 쓰는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글을 쓸 거야. 엄마나 반단 아줌마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세상에서 이치고 많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아이들 말고 뭔가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질 거야. 죽은 후에도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글을 쓰고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으니까 글을 쓰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 슬픔도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오르지. 그런데 내가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을까? 언론인이나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바라. 아, 정말 간절히 그러고 싶어. 글을 쓸 때면 난 내 생각, 내 이상, 내 판타지를 모두 새롭게 되찾을 수 있거든. 캐디의 생애는 꽤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어.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진행시킬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펜을 통해 나오지를 않아. 어쩌면 완성시키지 못한 채 쓰레기통이나 불 속에 던져질 수도 있겠지. 끔찍해.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 고작 14살밖에 되지 않은 경험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철학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안내가 1944년 4월 6일 목요일 키티에게 내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미리 말해 두겠는데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 첫째, 글쓰기야. 하지만 취미는 아니야. 둘째, 계보 조사하기. 뉴스나 책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노르웨이, 네덜란드의 왕실 계보를 조사해 오고 있어. 꽤 많이 조사했지. 그동안 전기라든가 역사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 두거나 역사책을 그대로 베껴둔 것도 있어. 세 번째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 아빠가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사주셨지만 공공도서관에서 역사책들을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 네 번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많아. 이 부분에 관한 다양한 책도 갖고 있어. 그 밖에 영화배우나 가족사진 모으는 걸 좋아해. 그리고 책 읽는 걸 무지 좋아하고 미술사를 좋아하고 시인이나 화가에도 관심이 많아. 나중에는 음악에도 관심이 생길지 모르겠어. 하지만 대수학, 기하학, 산수는 정말 싫어.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좋아. 안내가